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지금 한국이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 사이에 폭발적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한류가 뭔가 이 얘기를 좀 하고, 근데요, 한류처럼 웅비하는 대한민국이 있는 거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도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나라가 흥하는 극적인 흐름 있는 거 할 것 같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겁니다. 이 양극의 흐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한테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류라는 어떤 비상하는 힘, 그와 망조가 뭔지 아시죠? 그죠?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 망하는 징조가 크게 두 가지인데, 여하튼 이 망조, 이게 대결해서 나라의 운명이 갈린다, 흥망이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류가 이기면은, 한류가 승하면은, 그러니까 망조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면 한류는요, 앞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류의 바탕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한류의 바탕이 한국인의 말하자면 에너지다, 열정이다 할 것 같으면, 열정이 식어 뿌리면 한류가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키워준 거다 할 것 같으면 미국이 손 놔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류의 힘의 근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할 것 같으면 이 망조만 제거하면 한류는 완전히 그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한류를 일으킨 근본적인 힘은 한국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많이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망조만 없애면은 탄탄대로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요, 한 10여 년 되는 사이에 한국이 지금 세계 문화를 어떤 면에서 선도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각광받는다, 한국이 재평가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류라는 이름이 붙은 지 한 25년 됐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이제 이 H.O.T. 공연, 그 다음에 드라마, 이런 걸 보고 그 한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97년도에. 근데 지금은요, 한류가 어느 정도냐 하면 K자만 붙으면 다 한류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한두 영역이 아니고 거의 모든 영역이 막 엄청난 그 세계인들에게 쇼킹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품질의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가 지금 이게 정말 인류사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두 가지 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겁니다. 아니, 아프리카에서도요, 이 한류가요, 뜨거워요. 남미는 물론이고.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동남아로 붙고, 남아시아로 붙고,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까지 번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설명이 됐냐? 제국주의가 힘을 세계로 뻗친 건 있잖아요. 그죠? 폭력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죠? 여기 폭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한국이 쓸 폭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굉장한 연구거리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K-문화, 처음에는 K-팝, K-드라마 정도였는데요. 그죠? 이게 거의 전역력으로, K-문화 전역력으로 퍼지고, 이제는 K-문화를 넘어가지고, 한국인 자체, 한국 역사, 한국 민족에까지 어떤 엄청난 어떤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류사에, 그죠? 나는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내 역사 공부한 바로는. 그래서 K-팝, K-드라마의 시작가 영화, 음식, 패션, 뷰티, 예능, 이 복면가왕을 가져가가지고요.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이런 데서 공연을 했는데요. 시청률이요, 폭발하고 있대요. 한국적 포맷이 세계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요, 전부 한국 예능 뺏겨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류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보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주류들, 미래 세대들, 그죠? 10대, 20대. 그 다음에 가정에 침투하는 거예요. 국가에 침투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 가정에 침투하죠, 그죠? 안방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종교를 넘어, 언어를 넘어, 세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류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파워다. 그래서 그죠? 이게요, 한류가 이 미래 세대가 여기에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 공연하는 거 보면 놀랍죠? 근데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대세가 되면서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중에 아주 나도 쇼킹하게 받는 게 있어요.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다 배운대요. 다는 알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명찰을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명찰을
달고 온대요. 보세요. 그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고 그랬죠, 일본이. 그렇죠, 그죠? 폭력으로 이름까지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요, 지금 폭력 하나 서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타이틀을 들고 시리즈를 얘기할 거예요. 한글이 로마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도 넘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넘는다. 한글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세계 팬덤이 형성되고 있어요. 세계 팬덤. 사우디 같은 데서는요, 블랙핑크 공연을 위해 가지고 법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넘어가지고 지금 언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한류를 일으킨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신세계 같은 사회다. 이런 이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그 독일의 어떤 언론에서는 K-워시라고 그래요. K-워. K에다 뭐 갖다 붙이면 그게 막 대단한 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왜 갓 연합하고 하잖아요, 그죠? 갓 말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K가. 그래서 이 K 신드롬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요. 이 K 신드롬이 아까 말한 K 문화를 넘어가지고 거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안이 좋다. 그래가지고 밤에도 걱정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안정한 사회다. 그 다음에 뭘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 짐을 그대로 내떠놓고 어디 볼일보러 갔다 와도 괜찮다. 유실물은 또 찾아준다. 이런 여하튼 뭐 신화 같은 얘기들이 막 그 사람들로 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일을 어떻게 이 생활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처리 속도가 예를 들면은 독일같이 유럽에서도 제일 앞선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일주일 걸릴 일이 반나라쯤이면 다 해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5분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여와 보고는 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의 수준이 높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그냥 뭐 예약할 필요도 없이 서양에서 무상의료인 나라들도 그죠. 사실은 무상의료가 아니고 무의료예요. 무의료. 의료가 사실상 없는 상태나 비슷해요. 병원에 못 가는데 뭐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엄청난 돈을 내고 가야 되고 사실상 의료가 붕괴된 상태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이 무상의료지. 근데 여기는
오히려 과잉 진료가 막 빈번할 정도로, 많을 정도로. 금방 자기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수술이나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제도도 좋다. 그 다음 대중교통, 그 다음에 교육. 무슨 분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각종 학원이 있어가지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이 사계절에 딱 맞게 온돌이 딱 있어가지고 늘 청결을 유지하고 따뜻한 그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억수로 좋다. 저도 비데 없는 집이 없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말이지. 미국에 비데 그 영화 배우들이나 있지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교수가 그 교사들 모아놓고 세계에서 분리 쓰레기 처리를 가장 잘하는 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95%를 재활용 나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거기 공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망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뭐 어디나 다 터지고, 그것도 무상이고, 모든 걸 다 그 돈 받는 있잖아요. 그죠? 그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 그걸 겪었던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일종의 천국 비슷한 걸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K방산. 지금 막 붕 뜨고 있죠. 그렇죠? 내가 볼 때도 K방산이요. 한 5년 내로 세계 한 4위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요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인 자체를 대단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요즘 워낙 넷 시대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그죠? 이게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신체가 참 좋다. 첫째로,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똥땡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날씬하다. 비만이 3%밖에 안 된다. 도대체 일본하고 한국 정도지. 이런 서양에서는 뭐 비만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은 좋은 신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한다. 청결한 것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요, 한국인의 신체도 부러움의 대상이라 그래요. 그 예를 꼽는데 털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털 관리를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눈에 애교살 있어가지고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인다. 그 다음에 주근깨가 없어가지고 피부가 맑다. 그 다음에 곁에 갔을 때 냄새가 별로 없다. 이런 걸 또 굉장히 또 뭐 좋게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한국인 머리가 좋다. 미국 교수가 나와가지고 공교 강연에서 한국인의 머리가 좋은 이유, 그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 높다. 그 다음에 머리 좋으면 대체로 차가운 사람들이 많다는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마음도 아주 따뜻하더라. 그래가지고 정을 얘기한 사람도 또 많아.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행동이 아주 괜찮더라.
뭐 도덕성, 친절, 그 다음에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걸 도와주는 게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맥주병 싣고 가던 그 이 차가 컵을 돌다가 화를 그 도로로 뭡니까 쏟아졌잖아요, 그죠? 그걸 그 지나가던 주민들이 이제 다 이제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남미의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그걸 본 사람이, 그죠? 그 어떤 남미에 있는 어떤 한국계 사람이 올렸는데 그걸 본 사람이 2,300만이래요. 요즘 세상 그렇게 한국인에 대해서 엄청난 고평가를 했죠. 그죠?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 우리가 사는 체감하고는 많이 다르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한국인들이요, 그런 평가를 받으면은 또 한국인들은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인만이 아니고 한국의 역사, 민족 이것까지 또 새롭게 인식하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중국 옆에 수천 년 있었는데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강한 애국심과 단결력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다. 그래서 이제 의병 같은 활동, 그 다음에 아주머니들까지 나서가지고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행주산성 싸움에, 그죠? 그러니까 전민족적 투쟁을 하는 민족이다, 이 민족은. 그 다음에 위기에 처했을 때 금모으기 운동에서 하더라고. 태안 그 앞바다에서 유조선 침몰의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전부 이제 이 환경 오염을 일으킬 때 그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헌신적으로 전혀 하나도 그 대가를 받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이런 게 이제 외국인이 보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출신 하버드대학 교수 오드 아르네 베스타라는 교수가 그죠? 이런 책까지 실어냈어요. 제국과 의로운 민족. 제국이 누구겠어요? 중국. 그 다음에 의로운 민족 누구겠어요? 한국. 이런 책을 지녔어요. 그냥 놀러 왔다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에 대해서는 한 30%밖에 안 믿어요. 자, 이런 게 어떻게 그러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한국을 대단하게 볼까? 한국인이 사실은 그죠. 70년 사이에 전쟁 때까지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국은 정말 비참한 길을 걸어왔어요. 사실. 보세요. 식민지 겪었죠. 분단됐죠. 전쟁했죠.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쟁 전후에 불과 70년 만에 세 가지 기적을 이뤘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산업화. 그 다음 민주화를 쟁취한 나라가요. 몇 안 됩니다. 세계에. 미국도 미국 민주화를 쟁취했다고 해야 될까?
미국 그 민주화를 쟁취한 확실한 나라는요, 영국, 프랑스 정도예요. 일본은 그때 그냥 갖다 미국이 준 거예요. 미국이 이식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기적은 한류적이요. 이러다 보니까 아예 한국을 신세계로 인식해요. 그 신세계의 핵심이 뭐냐? 안전한 나라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살기에 편리한 나라다. 편리한 나라, 이거는 아마도 세계 제1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데 머물지 않고 지금도 빠르게 혁신하고 발전해가는 중이다.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독일 은행원이 한국의 은행을 방문하고 뒷얘기에 나오는데 말하자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자기로서는 독일의 은행 제도가 굉장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한국 은행 보고는 다 깨진 거예요. 그게 다, 그 자부심이 다 깨져버려요. 워낙 게임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번호표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거 만들 때,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주잖아요. 독일에서는 1주 내지 2주 걸린대요. 그 다음에 송금 바로 되고. 통장에서 자기 그 은행의 어떤 이 기록들이 그대로 볼 수 있고. 이런 게 독일에서는 엄두를 못 낸대요. 그때마다 돈 다 내야 되고, 그렇대요. 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제일 원하는 건 누구냐? 선진국 지식인들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호주, 이런 나라. 지식인들이 지금 말하자면 지적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세계사적 충격을 주는데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동양의 이런 또 듣도 보도 못했던 약소국, 식민지 경과했고 분단 국가고 저끼리 싸워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킨 그런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적이 없거든. 이게 인류사 최초이고 그게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래서요, 그걸 딱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요, 전 세계의 미래 세대가 떼창과 떼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이 떼창과 떼춤을 추는 건요, 웬만한 그 동의 가지고는 안 이루어집니다. 내 몸이 따라가야 되고, 그 스타와 같이 해야 되고, 그죠? 함께 하는, 우리라는 게 형성되지 않으면요, 이런 행동 안 나와요. 그냥 고작 박수 치는 정도겠죠. 그죠? 이런 공감을 넘어선 함께하는 행동, 이런 게 말하자면 엄청난 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지식인들은 이 K 신드롬 엄청나게 분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흥분 상태라, 이 사람들이. 저거 뭐야? 코리아 저거 뭐야?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나오고 헤매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한국어를 몰라서 그래요. 한국어를 알면은 이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충격을 먹은 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북한도 충격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더 충격이 큰 게 중국이에요. 한류가 시작했던 게 어딥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죠? 처음 시작했던 게. 근데요, 이 한류 현상을 보고 중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뭐냐 하면요, 미래 세대가 K-팝에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중국 문화가 최고의 문화고 세계의 문화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인민의 가정까지 침투해버린 거예요. 드라마로. 이 중공이 충격에 먹은 게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그때 뭐 BTS인가 뭐 여하튼 멤버 중에 한 사람인가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이 있었는데 그 생일날 중국의 그 팬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모았다는 건 조직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모아가지고 상하이에 빌딩을 여러 개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분홍빛 있잖아요. 그죠? 그 분홍빛을 번쩍이게 장치를 해요. 그래서 그걸 뭐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상상이 가요. 그래서 이런 한류에 대한 충격과 공포가 축구에서만 공황증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공황증이 생겼다고 봐요. 엄청 겁을 먹는 거라. 그래서요, 중국 공산당이요, 최대의 위기를 느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중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원래는 사회주의였잖아요. 그죠? 계급 없는 사회, 착취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1%도 아니야. 0.01%가 엄청난 독점을 하잖아요. 부정부패로.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옮겨탄 게 뭐냐면 중화주의입니다. 그죠? 민족주의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중화주의예요. 그거 없이면 중국 공산당 무너져요. 근데요, 한류가 휩쓸게 되면 이 중화주의가 버틸 수 있겠어요? 아니, 한국인의 머릿속에, 중국 인민의 머릿속에 우리가 최고야가 아니고 한국이 최고야. 이래 돼 버린데 그게 되겠어요? 이건요,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없애버렸잖아. 금지시켰잖아. 그죠? 왜 금지시켰냐면요, 중국 공산당 당원이 9천만 명쯤 돼요. 근데 파룬궁 수련자가 9천만 명쯤 되고 있어요. 공산당과 파룬궁의 싸움이라. 누가 이기겠어요? 공산당이 져요. 왜? 공산당은 주는 게 없어요. 파룬궁은 그래도 건강을 줘.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지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문화가 최고야. 한국 드라마 최고야. 시각과 몸을, 정신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따라갈까? 이 서양에서 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한국 드라마가 최고야 해서 뭐로 나갈까? 한국이 최고야로 나가고. 그 다음엔 한국을 따라하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중국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놔두고 볼 수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한국의 그 한류 문화가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세계적으로 자유를 확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한데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그 블랙핑크가 그 공연을 했잖아요. 공연을 할 때 그 뭡니까 전자판에 그 국왕에 대한 경의를 표해 달라고 그 글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국에 있던 이 태국 사람들이 그 팬들이 우 그거 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자유의 힘이 되는 거예요. 민주화의 힘이 되고. 그래서 이 중국이 공안증에 걸려가지고 그 파룬궁 없애는 식의 중국다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부터 이 한류가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나온 게 뭡니까? 동북공조입니다. 2002년도부터 나와요. 엄청난 공포를 한 거예요. 공포를. 그래가지고 이 동북공정은요, 역사만, 그러니까 한국에 먹힐 것 같으니까, 문화적으로. 모든 한국 걸 중국 것이다. 그 다음 중국 걸 뺏겨간 거다. 이래가지고 중화주의를 억지로라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악을 하다시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도 한백도 삼계탕도 한글도 세종대왕도 거북선도 이순신도 윤동주도 고구려사도 서울도 다 중국 거야. 이런 망나니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중국의 전사가 되어버린 미국 유학생들이 그죠? 가가지고 온갖 자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지 뭐고. 그래서 중화주의, 애국주의를 세뇌교육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를 완전히 차단한 거예요. 한한령으로. 사드 때문이 아니에요. 네? 뭐가 무서운 거예요? 사드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드 그 설치해놔도 중국은 하나도 안 사요.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한국 문화예요. 한류예요. 왜? 공산당이 무너지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북한에도 정보와 한류가 들어가면 북한은 무너집니다. 이 길로 가면요. 통일 7, 8년 내로 됩니다. 한류의 특징. 한류가 우리나라 문화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스타와 팬덤이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공동체 문화입니다. 이 공동체 문화의 전형이 한국에 어디 있었냐 하면은 두리판 상에다가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밥은 각자지만 밥하고 구하고 각자지만은 반찬은 다 같이 먹잖아.
개인이 존중되면서 공동체가 있는 것 있잖아요. 더불어 나누는 게 있는 거. 요거거든요. 서양은 개인주의. 이게 극단화하면 뭐 해야 돼요? 이기주의 되죠. 그죠? 중국, 일본은 집단주의. 이게 극단화하면 뭐가 돼요? 전체주의가 되죠. 근데 한국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우리 문화라는 거. 내 마누라를 뭐라 해요? 우리 마누라를 하자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어? 그래도 그게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문화라는 게 어우러짐의 문화. 또 옛날에 두레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마당극이라는 게 있죠. 마당극, 이 연희자만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춤추고, 그죠? 얼쑤하고, 그 추임새 넣고 다 하잖아. 그죠? 같이 어우러져 노는 거예요. 다만 어우러져 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연희자들입니다. 그죠? 광대들입니다. 지금 그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그 문화의 뿌리는 한국의 마당극이에요. 극장 무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박수나 여러 치고 그거 하고 딱 끼어 앉아가지고 그거 고문이지. 지금 뭐예요? 가가지고 막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계 문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세계를 바꾸기도 하겠죠. 그죠? 이런 건 뭐 나중에 다 얘기를 더 할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비상하고 웅비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빛날 때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암적인 국가와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가 두 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적화망족. 공산당이 지배하면요,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해요.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버티고 있는 나라가 뭡니까? 중국하고 북한뿐이에요. 베트남은요, 지금 사실상 공산국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에는요, 북한과 중국에 동조하는 종북 세력, 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박근혜 탄핵을 이 세력들이 주도했어요. 핵심 세력이 누굽니까?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이재명. 문재인은 한 다리 끼고 있을 뿐이지 문재인은 주도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민노총. 여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난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심각한 이 한국을 적화하고 있는 그걸 보고서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소위 이 종북 민족주의 세력이 있죠. 이게 제일 위험한 세력이에요. 이 세력들을 총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북 세력에다가 기회주의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종북 세력들이 촛불로 있잖아요. 붕 뛰어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막 그냥 기회만 살피다가 그죠? 그 몰려간 거예요. 유승민하고 이런 인간들이.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나온 정권이 이건 아예 종북 정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종북 정권은 아예 종북 정권에 맞는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국의 주사파의 아이콘, 대명사, 주사파 하면 떠오르는 인간 누구예요? 임종석이잖아요. 얘를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 다음 산호맹 하면 떠오르는 인간이 누굽니까? 조국. 산호맹의 대표는 아니지만 이 인간을 민정수석에 앉혀놓은 겁니다. 청와대를 다 완전 장악한 겁니다. 친북 세력. 친북 친중 세력. 종북 친중 세력. 그 다음에 국정원은요, 캐도 때문에 북한에 가지고 2년간 있었던 서훈이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다고 얘기되는 서훈이가 국정원장을. 대북 감시, 대북 공작이 아니라 이게 뭐로 바뀌어버려요? 대북 지원, 대북 북한의 남한 통로, 남한 공작 부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는 일이 뭡니까? 오징어배 넘어왔을 때 그 두 사람을 뭐로 몰았어요? 흉악범으로 몰았죠. 연쇄살인범으로 몰았죠. 그래가지고 북한에 몰래 보내봤죠. 그러다 들통났지만. 왜 그랬겠어요? 북한은요, 정보가 들어가고 하면은요, 아무리 막아도 탈북을 막을 수가 없어요. 탈북이 많아지면 무슨 나라 꼴나요? 동독 꼴납니다. 무너져요, 체제가. 그러니까 그걸 결단코 막아야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서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북 노선요. 이건 다 설명하려면 그냥 기니까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얘기할게요. 딱 세팅을 해가지고 그죠? 얘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제일 큰 사기가 뭐냐 하면은 문재인이가 북한 올라가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누가 선언했습니까? 김정은이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문재인이가 선언해가지고 유엔에 가가지고 어디가 북한은 비핵화하는 게 틀림없다고. 트럼프도 속이고 세계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릇했다는 겁니까? 김정은의 앞잡이 노릇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북한의 위기가 오는 걸 다 막아줬어요. 어떻게 위기가 오는 걸 막아줬냐? 북한이 탈북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죠. 탈북을 막아준 게 오징어배 아까 했던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동해상에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긴급 이 명령으로 그걸 공해상에서 붙잡아와요. 일본 비행기에 저거 레이더까지 쏴가면서 일본이 구제하려고 그랬거든, 그 사람들. 결사적으로 한 거예요. 결사적으로 누구를 호위해서요? 김정은 정권을 호위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에 정보가 들어가면은 북한은 안 되겠죠. 그렇죠? 정보가 들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그때는 딴 건 다 안 되니까 대북 전단이에요.
이걸 김여정이가 이거 만들어라 하니까 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남조선 총독부예요. 대한민국 정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딴 거 제안하면 꼭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반일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미일 협력체제 이거에 균열을 내야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균열을 내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 약한 고리가 뭐예요? 한일 관계 아니에요. 그죠? 식민지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일 화해를 못하도록 끝없이 시민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앞장섰던 게 누굽니까? 윤미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요. 징용공 문제 사실은요. 노무현이가 거의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엄청난 피해를 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반일 앞잡이로 딱 앉혀놔놓고는 그 등에다가 빨대를 꽂아놓은 겁니다. 이런 악랄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 중에요. 진짜로 위안부 할머니가 확실한 할머니가 있어요. 신미자라는 분인데 그 양반은 일본 대법원에서 위안부로, 종군 위안부로, 일본군 위안부로 인정이 됐어요. 한국에 딴 사람 인정된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윤미향하고 딱 갈라쳤어요. 그 여성 패미들, 이화여대 출신 여성 패미들, 걔들도 참 골 때리는 애들이거든요. 얘들하고 갈라쳤어요. 왜? 알았어요. 이 할머니가. 자기를, 위안부를 그들의 반일 운동에 또 반일 앵벌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기를 다 남겼어요. 그래서요, 나는 일본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라고 봐요. 일본은요, 일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못 받았던 임금을요, 국책은행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걸 못 받도록 만든 게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입니다. 나쁜 놈들은요, 한국에 다 있었어요. 더 나쁜 놈들은. 일본 나쁜 놈 맞아요. 식민지, 더구나 민족 말살 정책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나쁜 것들이 그 인간들입니다. 위안부를 끝까지 이용해 먹는 2차, 3차 착취하는 인간들. 그래서 이런 반정부를 선전하고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거, 한국에 3M이 있어요. 3M, MBC, 민노총, 민주당이에요. 얘들 제거하지 못하면요, 얘들 제압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근데 한국에서요, 종북의 최고봉은 누구일 것 같아요? 북한이 제일 총애하는 인물 누구 같아요? 이재명입니다. 단언합니다, 내가. 그 나중에 또 한 기회 되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요,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붙어가 된 것은요,
물론 우리 주권자가 현명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1%도 안 되잖아요. 0.7%, 73%였잖아요. 이거는 하늘이 도왔다는 얘기밖에 할 얘기 없어요.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이재명 임기 내에 대한민국은 적화되고 머지않아 적화 통일이 되었을 거다. 되는 길로 갔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윤석열이 정권이 맡기는 맡았지만은 엄청난 과제가 있어요. 5M. MBC, 민노총, 민주당, 문재인, 문도 M이잖아, 그죠? 이재명, M이잖아. 이 5M을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종북 세력을, 그죠? 원천 제거해야 돼요. 난 친북까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종북은 안 돼요. 그럼 이 종북 세력을 청산하냐? 거기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냐? 이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과제를 막 뒤에 건 빼고 종북 세력 청산만 해도 나는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국가가 적화되는 걸, 국가가 망하는 걸 적화되면 망해요. 막으니까. 그래서 한류가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적화망조보다 더 심각한 게 멸족망조예요. 출산율이 딴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저 출산율이죠. 그렇죠? 작년에 0.79명이라고 그래요.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은 국가가 한국 빼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는 1.23 가면 그렇대요. 게임이 안 돼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진단도 대책도 지금까지 너무 엉터리였다. 그러니까 돈은 300수십조 들어붙고도 노무현 때부터니까 지금 한 17년 됐나? 출산율은 형편없이 더 떨어지고 이게 무슨 대책이야? 그래서 지금 망국을 넘어서 멸종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나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태를 빚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해요. 그냥 대충 남은 나라 하는 비슷한 대책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요, 한국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만들어낸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늦었지만. 그래서 엉망이 갈림길을 가고 있다. 자, 한국은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보세요. 최악의 코스를 거쳤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약소국 한국가 어떻게 70년 만에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켰을까?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탐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년에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K-파워라는 게 지금 형성됐다. 그래서 흔히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그러잖아요. 그죠? 하드파워,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는 세계체제의 지금 선두권에 들어섰다. 선진국이 들어가고 선두권에 들어섰다. 실제로요, 내가 이 보건대는요, 경쟁력 면에서는요, 지금 세계 체제의 에서 어떤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이 2등, 일본이 3등, 그 다음에 독일이 4등 이래 되잖아, 그죠? 한국이 이미 독일과 일본을 경쟁력 면에서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웅비하는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한류는, 이 소프트 파워는요,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금. 그건 지금요, 거의 다 인정을 해요. 미국 문화는요, 세계 문화가 아니에요. 양키 문화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 문화하고 다르다. 미국 문화는 박수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 말하자면, 그 반미도 강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지금 한국 문화가. 여하튼, 웅비하고 있다. 근데 이 망조, 적화망조와 멸종망조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된다. 누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